퇴직금 3억. 식당 하나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아내는 손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건 가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수술 자국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 후 식당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년 퇴직날 손에 들어온 퇴직금 약 3억 원. 평생 한 직장만 바라보며 달려온 저에게 그 돈은 처음 받아보는 내 손에 쥔 큰돈이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에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제 형도 인생 2막이네. 뭐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마지막 한 번 나도 내 가게를 해보자. 솔직히 창업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 그 흔한 이야기 하나만 믿었죠. 그러던 중 직장 선배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국밥집 어때? 손도 많이 안 가고 손님도 꾸준하대.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하면 무리도 없겠다. 이런저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운영해 보자는 마음을 굳혔죠. 혼자서 하기보단 본사 매뉴얼도 있고 물류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좀 더 수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본사에서 소개해준 상권 좋은 자리에 매장을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6천만 원. 상권 좋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에 8천만 원.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주방 장비에 냉장고, 포스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고르고 서류 쓰다 보니 손 놓을 새도 없이 오픈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업체랑 통화하고 장비는 늦게 들어오고 간판은 색이 마음에 안 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땐 그냥 들떴던 것 같아요. 내 이름 걸고 내 가게를 낸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들뜸이 곧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누르기 시작할 거라는 걸. 오픈 첫 주부터 제가 상상했던 장사의 그림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홀 서빙, 한 명은 주방 보조. 분업 잘 되면 생각보다 할만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첫날 아침부터 한 직원은 늦잠이라며 연락이 왔고 다른 한 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제가 사장인지 알바인지 모를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점심 장사 피크타임 11시 50분부터 문 열고 손님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국밥을 데워 그릇에 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들고 앞치마에 땀 흘리며 홀로 뛰어나가 몇 분이세요? 묻고 메뉴 적고 주문 넣고 다시 주방으로 뛰고 카운터에서 카드 결제 받고 주문지 확인하고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밤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을 수십 번은 외쳤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그릇을 급하게 들다가 팔뚝을 대었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무릎을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주방과 홀, 카운터를 혼자 왔다 갔다 뛰는 내내 머릿속엔 계속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인생 2막이 맞나? 하루에 국밥 100그릇 넘게 담았습니다. 마지막 손님 나간 뒤 바닥에 주저앉듯 앉아 허리를 두드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 이후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도 안 먹었다는 걸요. 점심 장사도 힘들었지만 정말 저를 지치게 만든 건 밤 장사였습니다. 해가 지고 간판에 불이 들어오면 국밥집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주로 5, 60대 남성들이 막걸리 한 병,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점점 술기운을 타고 험한 말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말부터 시작됩니다. 야, 여기 물 좀 가져와 봐. 이게 국밥이냐? 물이지. 사장이 손이 느리네. 속이 끓습니다. 근데 웃어야 합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입은 웃고 있지만 속은 서서히 바스러져 갑니다. 어느 날은 막걸리 잔을 비운 손님이 국밥 그릇을 들고 갑자기 엎었습니다. 바닥에 음식이 흩어졌고 뒷좌석 손님의 바지까지 튀었습니다. 사과는커녕 국이 차가우니까 엎었지. 이게 장사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욕설,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말들,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해지고 저는 얼른 물걸레를 들고 그 사람 발밑부터 닦았습니다. 그날은 토사물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바닥엔 헛구역질 자국, 변기 옆엔 흘러내린 구토, 장갑 끼고 입에 수건을 물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제 모습이 화장실 거울에 비치더군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퇴직한 걸까? 3억 퇴직금이 이런 시간을 위해 있었던 걸까? 웃을 힘도 없고 울 자존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주방 불을 끄는데 가게 바닥이 한없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그 정막 속에서 제 마음도 텅 비어갔습니다. 주말이면 아내가 가게에 나와 도와줬습니다. 내가 뭐라도 거들어야지.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원래는 주방 뒷정리나 반찬 리필 정도만 부탁했는데 손님이 몰리는 걸 보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홀을 오가더군요.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집에서 쉬어야 할 주말에 나와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가게에 있는 시간이 저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식자재 정리부터 테이블 닦기, 설거지에 배달 포장까지 아침 7시에 나와 밤 10시가 넘어서야 같이 집에 들어가는 날도 있었죠. 말은 안 했지만 손목에 파스 붙이고 일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팔을 휘두를 때마다 가끔 찡그리는 표정도 봤고요. 하루는 영업 끝나고 주방에서 수저통 정리하던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손목이 자꾸 저려 뻣뻣하고 힘도 없어져.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이겠지 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주엔 물컵도 떨어뜨리고 수세미를 짜다가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MRI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건 장기간 무리하신 거예요. 힘줄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가게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가게, 손에 남은 땀과 기름 냄새, 그리고 그날따라 유독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 그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들 몰래? 아내도 모르게. 그날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수익? 본전? 그런 거 따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아내의 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폐업을 결심한 뒤 모든 걸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허무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겠다고 결정한 날 생각보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비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끝이구나. 그런 실감이 하루하루 눈앞의 장면들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계약했던 보증금을 정산받으러 갔습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원상복구 안 하면 보증금 일부는 못 드려요. 배관이랑 타일 깨진 것도 수리하셔야 되고요. 계약서에 있던 문구였습니다. 그땐 그냥 넘겼던 작은 글씨들이 현실로 돌아와 제 발목을 붙잡더군요. 결국 보증금 중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남은 건 주방 기기와 인테리어 자재뿐이었죠. 2천만 원 넘게 들인 냉장고는 중고업체에 넘길 때 700만 원이라 했습니다. 수요가 별로 없어요. 스크래치 있어서 가격 깎여요.
그렇게 다 반값도 안 됐습니다. 인덕션, 그릇, 식기, 테이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게 다 돈이 아니라 그땐 꿈이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재고로 남은 쌀, 육수 베이스, 반찬 통도 본사에 반품 요청했지만 가맹 규정상 반품 불가입니다. 딱 한 줄 문자로 거절당했습니다. 도움 안 되셨다니 안타깝네요. 다음 사업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자 한 줄이 뭐랄까 사람 마음을 참 무겁게 하더군요. 마치 책임은 당신 몫이라고 못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하며 마음속에선 수많은 말이 올라왔다가도 결국엔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이걸 왜 시작했을까? 2억.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없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까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보다 더 아까운 건 아내의 손목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깁스를 풀고 물리치료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저 하나 드는데 통증이 온다고 해요. 아, 또 찌릿하다. 식사 중에 무심코 흘리는 그 말에 제 손도 젓가락도 순간 멈춰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말합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잖아. 그 말이 더 미안합니다. 지금은 주방 장갑을 끼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설거지할 때도 손목을 괜히 주물러 봅니다. 제가 벌려놓은 일에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저보다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을 끝으로 다시 어떤 가게도 어떤 창업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건 없었는데 마음속은 뭔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하자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다 잊자.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오래 남더군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인건비가 이렇게 클 거라고? 왜 아무도 감정 노동이 이렇게 무서울 거라고? 왜 아무도 가족의 희생이 함께 무너진다고? 왜 그 누구도 창업의 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저 먹는 장사는 안 망한다. 프랜차이즈니까 괜찮다는 그 말만 믿은 건 결국 제 책임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당신만큼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꼭, 정말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엔 둘이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랑 아내 둘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해보자고 했죠. 근데 점심 피크타임 한번 겪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주방에서 국밥 데우고 홀로 뛰어나가 주문받고 계산하고 서빙하고 치우고 정신줄 놓을 뻔했습니다. 결국 직원 2명 썼는데 월급에 주유수당 4대 보험까지 내고 나면 한 달 인건비가 5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장사 잘 돼도 남는 게 없더군요. 술 손님 상대 감정 노동 장난 아닙니다. 처음엔 그냥 장사하면서 별일 다 있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술 취한 손님이 고함을 치고 음식 갖다 주면 이게 국이냐? 하며 뒤엎고 화장실에 토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문 닫고 나면 혼자서 걸레질하면서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손님한텐 또 웃어야 했습니다. 가게라는 곳이 버티는 곳이더라고요. 감정은 곰고 골마서 이젠 무뎌지기만 했습니다. 체력과 가족 희생 없인 운영 못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고 재료 손질하고 밤 11시 넘어서야 문 닫았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곤 가게에 붙어 있다시피 했고 주말엔 아내도 도왔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가족이 도와주는 건 잠깐입니다. 그게 계속되면 희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 부부를 아내 손목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프랜차이즈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니까 덜 위험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엔 작은 글씨로 큰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본사 지정 물류만 써야 했고 그 재료값은 시장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마케팅비도 매달 빠져나갔는데 정작 어디 광고 나갔는진 모르겠더라고요. 계약서 진짜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거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건 단순히 장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한텐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지금도 후회가 남는 결정이죠. 혹시 지금 국밥집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닫은 날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현관문조차 열기 싫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저는 현관문 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문을 열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내가 실패자라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거든요. 밖에 나갈 일이 생겨도 장바구니를 들고 모자 깊게 눌러쓰고 아무 말 없이 다녀왔습니다. 아내와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괜히 방 안에 오래 틀어박혀 있거나 TV 볼륨을 키워서 서로 말을 줄였습니다. 내가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 앞 벽에 붙어있던 복지관 전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해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작은 글씨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크게 보이더군요. 한참을 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망설임, 자존심, 걱정,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저 때문에 수술까지 하게 됐고 말은 없지만 하루하루 지쳐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 손을 조심스레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복지관 한번 가볼까? 나 거기서 뭐라도 해볼게. 아내는 조금 놀란 눈으로 절 보더니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랜만에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살랑이는 바람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 우리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 오시면 자리 안내도 도와드리고 가끔은 책 찾는 걸 함께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 먹고 하루에 수십 번 여기 앉으세요. 저쪽이에요. 그런 말을 건넵니다. 예전처럼 큰돈이 오가는 일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 명을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이 내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주는 하루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국밥집을 할 땐 매일같이 욕을 들었고 무뚝뚝한 얼굴들과 끝없는 불평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작은 인사 하나에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출근할 때는 가벼운 백팩을 메고 퇴근할 땐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일을 마치고 도서관 문을 나설 때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는 그 순간이 저에겐 요즘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이 더 가난한 건 맞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고 외식도 줄였고 예전처럼 뭘 쉽게 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랑 같이 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가볍게 인사 건네는 사람들과 마주치며 그래,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됐습니다. 손에 쥔 돈은 없지만
제 곁에는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식당 하나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손목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게와 함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경고등 하나쯤은 켜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건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현실 이야기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36년 직장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나가니까 5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자.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놀랍게도 불안도 함께 줄어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66살 박성우입니다. 서울에서 33년간 회사를 다니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전셋집 하나에서 우리도 그래도 잘 버텼다 싶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딱 2달 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직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낡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스티커 자국이 그대로 남은 벽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제 여길 다시 올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앞 도로의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제 발걸음 소리까지도 묘하게 멀게 들렸어요. 마치 세상과 한 겹의 유리막이 생긴 것 같았달까요? 3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던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퇴직 기념이라고 치킨 한 마리에 생맥주 2잔을 시켰죠. 아내가 잔을 들어 건배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우리도 이제 좀 살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치킨은 평소보다 더 바삭하게 느껴졌고 맥주는 유독 시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날 수 있겠지. 평일 낮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우린 정말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밝게 웃은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웃을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퇴직금이 한 칸씩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점점 말수도 눈빛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인데 시계는 8시를 지나고 있었고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 줄도 읽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뭐하지? 너무 조용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라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 정말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빠, 그게 이번에 학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 말에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나는 여전히 지갑이고 보호자고 돈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보험료 35만 원, 교통비, 휴대폰,
식비까지 포함하니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2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퇴직금 1억 2천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가면 5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내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금부터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반복했어요. 1억 2천만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누면 48개월, 4년.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의 계산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라도 들면 더 빨라질 테고 아이들 일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줄어들 돈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가까웠습니다. 병원도 편의점도 마트도 5분 거리였고 쿠팡은 새벽에 시키면 아침에 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 냄새가 가득했고 필요한 건 뭐든 넘쳐났습니다. TV도 크고 인터넷도 빨랐고 냉장고엔 늘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음 둘 곳은 없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는 항상 다른 집의 불빛, 오가는 택배기사님, 붐비는 주차장 소리. 그런데 정작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본 유튜브 영상은 키촌 부부가 직접 재배한 감자로 만든 감자전이었죠.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내려가자, 고향. 그 동네로. 고향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 친구는 다 떠났고 부모님 지인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집도 오래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땅엔 아직도 논이 있었고 하늘은 더 넓었고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그 동네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뭔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우린 너무 빨리만 살았던 것 같아. 그날 밤 둘이 앉아 마당에 난 잡초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 사람 많은 도시 말고 적어도 마음 붙일 곳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우린 내려왔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쓰던 전기밥솥, 커피포트 같은 건 여기선 전기도 약하고 물도 달라서 속도도 느리고 고장도 잦았죠. 내려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마당 옆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는데 낫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예초기 하나 사자. 기계 힘을 빌려야겠다. 인터넷 중고 마켓을 뒤졌고 거의 새 거 한 번만 사용이라는 말에 혹해서 1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물건은 집 앞까지 잘 왔습니다. 생긴 건 멀쩡했어요. 시동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분 돌리자마자 연기가 나고 시동이 꺼지더니 다시는 안 켜지더라고요. 동네 마을회관에 들고 갔죠. 한 어르신이 보시더니 이건 부품도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거유. 순간 멍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기계는 말이여, 사람처럼 속 안 보여도 병이 있다니까. 웃음도 났지만 그날 기분은 참 묘했어요. 13만 원도 아까웠지만 도시에서의 감각으론 여긴 안 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동네 분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형님, 이건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이건 중고 괜찮을까요? 그분들의 조언 하나하나가 13만 원짜리 교육비보다 훨씬 값진 정보였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첫 농작물을 심고 나서 올해는 제법 먹을 게 나오겠구나 하고 아내랑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아침 상추잎이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벌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물도 뿌려보고 식초도 뿌려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동네 어르신께 물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 봐요,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벌레랑 하는 거라니까. 그 말이 귀에 딱 박혔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손으로 벌레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이 상추는 내가 지킨다는 표정으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였는데 여기서는 매일 새벽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귀한 것이구나. 또 한 번은 새로 심은 고구마 줄기 근처가 자꾸 쑥 꺼지는 거예요. 삽으로 파보니 땅속이 완전 두더지 터널이었습니다. 헉, 얘가 이걸 다 파고 다녔다고? 고구마 싹이 죄다 들려 있었고 몇 개는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두더지 퇴치 스프레이, 장치, 울타리까지 온갖 제품을 사봤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결국 마을 어르신이 하나 알려주셨어요. 막대기 하나 박아두고 그 위에 페트병을 거꾸로 끼워봐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소리에 도망간다니까? 진짜로 그걸 해봤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두더지 터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반쯤은 농사꾼이네. 그리고 결정타는 고란이었습니다. 잘 자라던 고추밭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 소행인 줄 알았는데 마당 옆 풀숲에 발자국이 선명했죠. 동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란이요. 요즘 야산에 먹을 게 없어서 마을까지 내려와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고추밭에 줄을 치고 반짝이 테이프를 달고 아내는 바람 불 때마다 테이프가 흔들리는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귀엽긴 해. 하고 웃더라고요. 저는 속이 터졌는데요. 벌레, 두더지, 고라니. 귀촌 전엔 이름만 들어봤던 것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어요. 자연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금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귀촌하고 처음 맞은 겨울. 생각보다 힘든 게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긴 아침에 눈 떠보면 보일러 배관이 얼어있는 날이 다반사였죠. 장보러 나가려고 해도 버스는 하루에 한 번, 시간 못 맞추면 하루를 그냥 날려야 했습니다.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귀촌할 땐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는 필수예요. 처음엔 차 없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서울에선 버스, 지하철, 택시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버스가 하루 한 번뿐이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더라고요. 아내가 감기 기운 있어서 병원 가자고 했던 날, 기다렸다가 내일 갈까? 그 말이 참 미안했어요. 마트, 우체국, 행정센터. 다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귀촌은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 인사입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오래 가요. 시골살이의 진짜 핵심은 관계입니다. 처음 마을회관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색하던지. 그런데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려온 박성우입니다. 하고 인사하자 어르신들이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아, 너 그 방 노인네 막내 아들이지? 하시더니 고구마 심는 법부터 장날 좋은 가게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긴요,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인사했는지, 누가 먼저 웃었는지가 오래 갑니다. 그 이후로는 동네개 짖는 소리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저 집도 택배 왔구먼. 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비 계산입니다. 생각보다 전략이 아니에요. 다들 시골은 싸잖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나가는 돈이 다르게 새어나갑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장난 아니고 차 기름값, 정비비, 눈 치울 도구까지 도시보다 더 나가는 부분도 많아요. 저희는 결국 거실에서만 생활하는 한방살이로 겨울을 났습니다. 전기장판 2개, 작은 온풍기 하나. 처음엔 불편했는데
나중엔 그 안에서 둘이 따뜻하게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요즘엔 장날 전날 전단지 보고 세일하는 품목 정해서 미리 장 보러 가요. 5,000원 아끼는 게 뭐 대수냐 싶지만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보다 생활을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벌레를 잡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보일러가 얼진 않았나? 새벽마다 확인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몸은 매일 피곤했는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바구니 하나 들고 마당에 나가 쑥이며 냉이를 따왔습니다. 저는 그걸 다듬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삶을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데쳐서 무쳐볼까? 저건 냉이 된장국이 딱이겠네?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서울에선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구나. 점심이면 된장국이 끓고 저녁엔 마당에 솥을 올려 고구마를 찌고 밥상은 단출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준비한 시간, 손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새벽엔 서늘한 공기 속에 눈을 뜨고 해는 천천히 지고 밤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선 불편했던 그 소리가 여긴 살아있다는 실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텃밭에 작은 하얀 꽃이 피었어요.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꾼 것도 아닌데 마른 흙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아내가 한참 그 꽃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피는 것도 다르게 피네. 며칠 뒤 우리가 처음으로 키운 상추를 수확했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물 주고 장맛비에 우산 씌워가며 정성을 다해 키운 우리 상추였거든요. 아내는 된장을 풀고 저는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한 장에 밥 한 숟갈, 된장 살짝 쓱쓱 바르고 아내가 그걸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 살 땐 이런 거 못했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건데, 그냥 상추 한 장인데, 왜 이렇게 뭉클했을까요? 느리고 조용한 하루.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그 하루가 어느새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살아갑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놀랍게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50만 원. 장은 주로 장날에 보고 나물이나 반찬은 되도록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된장, 고춧가루, 쌀은 이웃이나 지인 통해 나누기도 하고요. 공과금은 15만 원. 예전처럼 방마다 전기 틀지 않고 겨울엔 한방에서 전기장판으로 지냅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에겐 따뜻함이 되었어요. 병원비는 평균 20만 원. 조금 아프면 참고 약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몸도 마음도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걸 느껴요. 차량 유지비는 30만 원. 마트도 병원도 시장도 다 차로 움직여야 하니까 기름값, 정비비는 필수예요. 그래도 차가 있어 우린 이 동네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35만 원은 잡비와 용돈. 작은 생필품, 옷 하나, 손주 간식, 그리고 가끔 아내와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큰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쓸 일도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그런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돈이면 다음 달도 무난히 지나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놓입니다. 남들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남들보다 덜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흔들리는 하루였던 거죠. 서울에서 살 땐 아내랑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틈이 없었던 거죠. 아침엔 출근하느라 바빴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각자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주말이면 장 보느라 정신없고 카드값 보험료 아이들 문제에 늘 말끝은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싸우진 않았지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죠. 그런데 지금은요.
같이 된장국을 끓이며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깻잎 따러 가자. 이따 저녁엔 감자전 부쳐줄게. 서로의 말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소리 내 웃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시끄러운데 조용했고 여긴 조용한데 참 따뜻합니다. 퇴직금 1억 2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버는 건 끊겼고 나가는 건 끊이질 않았고 이 돈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매달 계산기만 두드리며 지냈던 시간. 그런데 지금은요. 한 달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아끼며 살지만 참고 사는 건 아닙니다. 큰 걸 바라지 않게 되니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편해지니 없어도 괜찮은 삶이 찾아왔습니다. 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이 쉽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고 TV에서 보는 전원 생활처럼 그렇게 반짝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려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요. 이제는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도 덜 가지며 덜 불안한 삶을 꼭 필요했던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익한 정보 매주 받아보세요.